운전하시다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날 때 보통 하이패스 쓰시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내미시잖아요. 네, 뭐 그렇죠. 요즘은 거의 다 자동으로 결제하고 슥 지나가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창문을 딱 내렸는데 징수원이 현금이나 카드는 안 받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세요. 막 이러면 어떨까요? 와, 진짜 당황스럽겠죠. 뒤에 차들은 막 빰빰거리고 밀려 있는데 스마트폰 꺼내서 지갑에 열어야 되나 싶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 톨게이트가 여러분의 자동차가 아니라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거대한 바닷길,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면 말이죠. 상상만 해도 경제가 마비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놀랍게도 지금 2026년 4월 현재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심층 분석의 주제는 바로 이 기막힌 현상,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과 글로벌 크립토 인프라의 재편입니다. 정말이지 지난 몇 주는 전 세계가 완전히 숨을 죽이고 지켜본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40일 동안이나 이어진 그 숨막히는 전쟁, 그리고 극적으로 타결된 2주간의 휴전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비트코인은 7만 2천 달러를 돌파해버렸고요. 이란은 무려 11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 생태계를 굴리는 거대한 그 크립토 큰손으로 떠올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거대한 체스판을 들여다보기 전에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미리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 그러니까 뭐 뉴스 기사, 무역 데이터, 블록체인 분석 보고서들, 여기에는 미국, 이란, 이스라엘 같은 여러 국자들의 아주 끈적하고 첨예한 정치적, 외교적 갈등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목적은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 도덕적 판단을 내리거나 특정 국가의 편을 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철저하게 팩트 베이스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제공된 자료에 담긴 팩트, 그리고 그 이면에서 실제로 어떤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이런 전례 없는 금융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해부할 겁니다. 자, 그럼 4월 7일의 그 긴박했던 밤으로 시계를 한번 돌려보죠. 네, 상황이 정말 일촉즉발이었잖아요.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8시였는데 미국의 폭격기들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초토화할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와,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거다 막 이렇게 경고했을 정도로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어요. 폭격 데드라인을 불과 4시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소름이 돋았던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폭격 4시간 전인데 파키스탄 총리가 SNS에 단 2줄의 글을 딱 올립니다. 아, 그 유명한 트윗이죠? 네네. 미국에는 데드라인을 2주 연장해달라. 그리고 이란에는 거기에 맞춰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달라. 이런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이 트윗 하나가 올라가고 불과 90분 뒤에 40일을 막 도끼 품고 버티던 이란이 돌연 이걸 수용합니다. 미국도 공격을 멈추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파키스탄이 뭐 중요한 국가긴 하지만 이 거대한 두 국가의 전쟁을 트윗 하나로 멈췄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무대 뒤에 분명히 누군가 거대한 배후가 더 있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거든요. 무대 뒤의 진짜 설계자를 정확히 짚어내셨네요.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그 마쿠의 적학을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파키스탄이 스포트라이트를 싹 가져갔지만 실제로 이란의 손목을 강하게 비틀어서 유연성을 발휘하라 이렇게 압박한 배우는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아, 역시 중국이었군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중국이 왜 나설까요? 공력 데드라인을 코앞에 두고 중국 고위층이 직접 이란에 연락을 취했다는 건데요. 무역 데이터를 보면 중국이 왜 그렇게 다급하게 나섰는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 그 원유 수입 데이터 말씀이시죠? 네, 그게 중국 원유 수입의 무려 42%가 중동에서 오거든요. 42%요? 와, 절반에 가까운 수치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뭐 단순히 남의 나라 전쟁 구경할 때가 아니라 자기 나라 공장들의 숨통이 턱 막혀서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 숨통이 끊어지는 메커니즘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꽉 틀어 막았을 때 이게 이란산 원유만 못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 거기가 다른 나라들 길목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호르무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가 전 세계로 원유를 실어 나르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실제로 해협이 딱 막히자마자 이라크는 우리는 이제 불강역이다 선언하면서 수출을 아예 포기해버렸고요. 사우디 수출량도 절반으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야, 진짜 전 세계 기름줄이 다 막힌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궁금한 게 중국은 돈이 많잖아요. 정 급하면 중동 말고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사오면 되지 않나요? 뭐 남미나 아니면 미국산 원유 같은 거 돈 주고 급하게 사오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에너지 인프라의 딜레마입니다. 원유라고 다 똑같은 원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기름은 다 기름 아닌가요? 아니에요. 황함유량이나 밀도에 따라서 그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의 거대한 정유 설비들은 철저하게 이 중동산 원유에 딱 맞춰져서 설계되어 있어요. 아, 설비 자체가 다르군요. 네, 하루아침에 수입처를 바꾼다고 해서 그 기름을 당장 정제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장 설비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죠. 와, 그렇구나. 아, 이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듯이 뭐 클릭 한 번으로 바뀌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당장 내일 탈 자동차 부품, 이걸 만드는 중국의 그 거대한 공장들이 그깟 해협 하나 막혔다고 완전히 멈춰설 위기였던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분쟁이 그 중동 사막의 모래바람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에너지 안보라는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라는 게 이제 확 와닿네요. 결국 중국은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이란을 주저앉힐 수밖에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묵직한 압박 덕분에 극적으로 2주간의 휴전이 성립이 됐고 막혔던 바닷길이 열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해협을 열어주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규칙, 아주 기묘한 시스템을 들고 나옵니다. 맞아요. 저도 자료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규칙이 정말 파격적이잖아요. 네, 상상을 초월했죠. 전쟁 전에는 하루 평균 130척의 배가 지나다니던 길을 이제는 하루 딱 15척만 지나가게 통제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이란이 지정한 라락섬 경유 루트로만 다니게요. 하지만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바로 그 통행료입니다. 네,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죠. 이란이 유조선 통행료를 위화나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만 밝겠다고 선언했어요. 그것도 유조선 한 척당 20만 달러에서 규모가 큰 건 200만 달러까지 내라고요. 글로벌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당장 200만 달러를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구해요. 맞아요. 유조선을 통과시키려면 당장 수십, 수백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막 긁어 모아야 하니까요. 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올 거란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단숨에 7만 2천 달러를 뚫고 올라갔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정말 뭐랄까 흥미로웠어요. 엄청 혼란스러웠죠. 네, 처음에는 막 야, 통행료 받을 거면 우리랑 공동으로 징수하자 막 이러면서 이익을 나눠 먹으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더니 하루도 안 지나서 돌변하잖아요. 당장 징수 중단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완전 입장을 바꿨습니다. 달러 패권에 금이 가는 걸 좀 뒤늦게 깨달은 걸까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변덕스러운 반응은 이 사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군사적 타협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란은 미국이 주도하는 그 달러 결제망, 즉 스위프트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라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아예 국가 인프라 수준으로 끌어올려버렸습니다. 이른바 새로운 금융 스택, 더 뉴 파이낸셜 스택을 전 세계를 상대로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와, 새로운 금융 스택이요? 네, 지정학적 무기로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 끔찍하고도 완벽한 예시를 지금 보여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기술적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여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제가 만약 유조선 선장이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한 척당 최대 2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28억 원이 넘어요. 비트코인으로 28억을 송금한다고 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특성상 송금이 딱 컨펌 날 때까지 최소 10분, 길면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네, 트래픽 몰리면 한참 걸리죠. 그러니까요. 전시의 상황이나 다름없는 그 험악한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딱 세워놓고 선장님 아직 입금 컨펌이 안 났습니다. 한 30분만 더 대기하시죠. 이럴 순 없는 노릇 아닌가요?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딜레마를 짚으셨네요. 기술적으로 이런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란이 비트코인의 2층 결제망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쓸 거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아, 라이트닝 네트워크요. 제가 아는 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가 술집에 가서 맥주 한 잔 시킬 때마다 매번 신용카드를 긁는 대신에 일단 장부에 달아놓고 밤새 마시다가 집에 갈 때 딱 한 번만 전체 금액을 결제하잖아요. 네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그거랑 똑같이 메인 블록체인, 그러니까 1층에 매번 기록하는 대신에 별도의 채널인 2층을 열어서 자기들끼리 수초 만에 거래를 막 주고받고 나중에
시장의 최종 결과만 메인망에 올리는 기술 맞죠?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 장부에 달아놓는 방식 덕분에 송금 속도는 획기적으로 빠르죠. 수초 내로 결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200만 달러라는 거액이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 금액이 너무 커서요? 네, 현재 전 세계에 구축된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채널들, 즉 그 술집의 장부 한도가 한 번에 100만 달러를 넘기기 힘든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프라가 아직 그 정도의 거액을 한 번에 전송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하, 그러니까 200만 달러짜리 영수증을 처리하기엔 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럼 실무적으로는 도대체 바다 위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바다 위에서 선장이 막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란 당국이 사전 조율된 해운사 본사에 암호화폐 지갑 주소나 QR코드를 보내고요. 본사 차원에서 일반적인 온체인 거래로 송금을 미리 하는 겁니다. 아, 배가 도착하기 전에요. 그렇죠. 그리고 입금이 최종 확인되면 그때 바다 위의 배에다가 이제 통과해도 좋다. 이렇게 무전을 치는 중앙 집중식 승인 방식을 쓰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와, 정말 기막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해운사들이 런던이나 싱가포르 본사에서 이란의 크립토 지갑으로 수십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쏘는 사상 초유의 우회 결제망이 실시간으로 핑핑 돌아가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 거대한 시스템이 지금 작동 중인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암호화폐에 진심이었던 걸까요? 아무리 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한 국가의 시스템을 비트코인에 의존한다는 게 솔직히 쉽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체이널리지스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아마 그 규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지난해 기준 이란 내부의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자그마치 78억 달러, 하나로 약 1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와, 11조 원이요? 네, 이란은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크립토 제국이에요. 이 11조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면 이란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성하는 세 개의 계층을 딱 나눠서 이해해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 엄청난 돈을 굴리는 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첫 번째 계층은 누군가요? 가장 많은 파일을 차지하는 첫 번째 계층은 다름 아닌 국가 권력의 핵심, 이슬람 혁명수비대입니다. 혁명수비대요? 네, 이란 전체 암호화폐 활동의 50% 이상이 이들 손에서 이루어져요. 잠깐만요. 국가의 공식 궁대이자 그 최고 실세 조직이 암호화폐 시장의 절반을 통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이란은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망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잖아요. 네, 달러를 아예 못 쓰죠. 무기를 사거나 핵심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데 달러를 쓸 수 없으니까 아예 암호화폐를 무역결제 수단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심지어 제재망을 피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장까지 직접 운용하고 있죠. 와, 대박이네요. 그들이 찍어낸 비트코인이 곧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군자금이 되는 무서운 메커니즘입니다. 정말 첩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네요. 국가가 채굴기를 막 돌려서 미사일을 산다. 와. 그럼 군부 말고 다른 국가기관들도 암호화폐를 쓰나요? 네, 두 번째 계층이 바로 이란 중앙은행입니다. 이 중앙은행은 일반적인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미국 달러 가치의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즉 테더를 엄청난 규모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와, 그건 진짜 완전 아이러니한데요. 그렇죠. 네. 아니, 미국 달러 패권에 맞서 싸운다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정작 자기네의 환율 방어하고 경제 유지하려고 미국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달러를 막 긁어모으고 있다니 말이죠. 미국이 종이 지폐 달러의 유통을 막아버리니까 디지털 세계의 달러로 숨통을 트고 있는 거군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이처럼 군부와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거대한 우회로를 파놓았다면 마지막 세 번째 계층은 철저하게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디지털 망명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저는 사실 이 시민들의 상황이 제일 마음 아프고 충격적이었어요.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오늘 산 빵 가격이 내일 2배가 되는 나라잖아요. 게다가 정부가 언제 내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고 압류할지 모른다는 공포도 매일 있고요. 맞습니다. 시민들에게 암호화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수익률 100%, 200%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투기성 자산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완전히 다른 의미겠네요. 네, 내 땀 흘려 번 돈이 내일 당장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막고 여차하면 국경을 넘어서라도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이나 테더는 이건 마치 재난 상황에서 짊어지고 뛰는 일종의 디지털 생존 배낭 같은 거네요. 그 생존 배낭이 얼마나 민첩하게 작동하는지를 증명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불과 한 달 전인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격이 이란을 타격했을 때 일입니다. 공격 뉴스가 딱 뜨고 단 몇 분 만에 이란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노비텍스에서 자금 유출이 무려 700%나 폭증했습니다. 700%요. 와, 미쳤다. 네, 금액으로는 약 137억 원이 순식간에 거래소를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자마자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자기 코인을 빼서 개인용 콜드 월렛에 안전하게 담았거나 바로 해외로 송금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은행이나 거래소마저도 폭격당하거나 아니면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동결될 수 있으니까 내 돈은 완전히 내 통제하에 두겠다. 이런 극도의 공포가 숫자로 그대로 나타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군부의 무기 구매부터 평범한 시민의 생존 배낭까지 1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제재망 밖에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북한, 러시아 그리고 이란의 암호화폐 제조 회피를 원전적으로 틀어막겠다면서 강력한 입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아, 미국이 화낼만 하네요. 지금 미국 정치권은 이 통제 불가능의 자금 흐름을 가장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듣고 나니까 지금 맺어진 이 2주간의 휴전이 너무너무 위태로워 보입니다. 군사적 긴장에 에너지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밥그릇 싸움에 거기에 암호화폐라는 통제불능의 금융 변수까지 막 다 얽혀 있잖아요. 도대체 살얼음판 같은 평화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가장 큰 지뢰밭이 하나 따로 있던데요. 네, 눈치채셨군요. 바로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행보 말입니다. 네, 지금 이 휴전의 가장 치명적인 와일드카드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미이란 휴전이 극적으로 합의된 바로 그날 오후에 모두가 안도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을 맹렬하게 공습했습니다. 진짜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요. 무려 25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죠. 이란은 곧바로 이건 명백한 휴전 위반이자 기만행위다 이러면서 격렬하게 반발했고 기껏 열어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과하려고 대기하던 유조선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제스처를 취했죠. 진짜 합의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판을 완전히 엎어버릴 뻔했네요.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걸까요? 미국이 나서서 기껏 휴전을 이끌어냈는데 말이죠. 이스라엘의 행동은 다분히 아주 치밀하게 의도된 겁니다. 타협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게 그들의 핵심 전략이거든요. 지난 3월 16일의 사건을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공습을 통해서 이란의 핵심 인물인 알리 라리자니를 암살했습니다. 라리잔이요? 그 사람이 누구길래요? 라리자니가 누굽니까? 과거 서방 국가들과 핵 협상을 이끌어냈던 이란 내에서 몇 안 되는 대화가 통하는 온건파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화할 상대방을 아예 암살해버렸다고요? 네, 없애버린 거죠. 와, 그럼 이런 내부에는 거봐라, 협상은 무슨 얼어 죽을 협상이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이렇게 외치는 강경파들만 득실득실 남게 되겠네요. 의도적으로 이란을 극단으로 몰아붙여서 체제 붕괴 외에는 답이 없게 만드는 진짜 무서운 전술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하나의 의문이 들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미국의 혈맹이라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왜 네타냐후 총리한테 당장 폭격 멈춰 이렇게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걸까요? 거기가 바로 미국 국내 정치의 뼈아픈 딜레마가 작동하는 지점입니다. 달력을 한번 보세요. 지금 2020년 4월이잖아요. 11월에 치러질 미국의 중간선거가 딱 7개월 남았습니다. 아, 선거가 코앞이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분석해보면요. 백인 보수주의 유권자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80% 이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단순한 중동의 우방국이 아니에요. 종교적 신념과 성경적 예언이 얽힌 절대적으로 수호해야 할 성역과도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육아 안정을 핑계로 이스라엘을 막 강하게 탄압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란의 편을 드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당장 7개월 뒤 선거에서 그 콘크리트 같은 핵심 지지층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군요. 네, 표심이 모든 걸 압도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정반대의 리스크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떤 리스크요? 만약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폭주를 그냥 방관해서 화가 단단히 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그 비트코인 톨게이트마저 아예 쾅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럼 글로벌 유가가 완전 천정부지로 치솟고 미국 내 주유소 기름값도 막 폭등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유권자들은요, 동네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면 그 분노를 무조건 현직 대통령의 표 이탈로 갚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딜레마 그 자체네요. 지지층에 신념을 생기자니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해야 하고 또 대중의 지갑을 챙기자니 이스라엘의 목줄을 강하게 쥐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극도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묵인하고 지지하는 척하면서 보수층을 달래지만 무대 뒤 백채널로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서 제발 확전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사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4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 부통령하고 이란 의회의장이 만나서 첫 공식 협상을 한다고 하던데 이건 좀 희망적으로 봐도 될까요? 이거 진짜 평화의 시작일까요?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협상에서 항구적인 평화나 완전한 종전이 도출될 거라 기대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양측 모두 피로도가 극에 달해서 일단 임시봉합을 시도하는 것뿐이에요. 미국은 당장 선거를 앞두고 유가를 무조건 잡아야만 하고 이란은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고 또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분노한 민심을 수습할 시간이 당장 필요하거든요. 시간 멀기군요. 즉, 이 2주간의 골든타임은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 자국 국민들에게 보아라, 우리가 적을 군복시켰다 이렇게 선전하기 위한 명분찾기의 연극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늘 자료들을 쭉 뜯어보면서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이 일들은 단순히 총소리가 잠시 멈춘 휴전이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다음 선거 향방, 전 세계 원유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새로운 암호화폐 금융망의 주도권, 이걸 두고 벌이는 진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대한 입체 체스 게임이네요. 정확합니다. 이번 사태를 가장 큰 틀에서 한번 조명해 본다면요. 2020년 4월 현재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인프라는 더 이상 실리콘밸리의 무슨 기술 혁신이나 개인의 투자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거네요. 네, 국가와 국가가 충돌할 때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아주 단단한 방패이자 상대를 숨막히게 압박하는 지정학적 무기로 그 본질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금융 스택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최전선에 서게 된 것이죠. 네, 무기와 원유의 결제 수단으로 세계 경제 한복판에 등장한 비트코인.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와중에 살기 위해서 그 디지털 망명 배낭을 쌓인 이란의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폭등하는 유가와 종교적 표심 사이에서 완전 진퇴양난에 빠진 미국의 선거 공화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분해해본 이 팩트와 이면의 메커니즘들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내일 아침 경제 뉴스를 볼 때 세상을 읽어내는 해상도를 한 단계 더 훌쩍 높여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파편적인 정보들 사이에서 숨겨진 역학과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마저 우회하고 초강제국의 금융제재조차 비웃게 만드는 이 거대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시스템. 과연 이것은 훗날 정부의 포갑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궁극적인 인류의 방패로 역사에 남게 될까요? 아니면 강대국들조차 통제할 수 없어서 결국 세계 경제를 다 집어삼키고 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불씨가 될까요?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멈춰선 유조선들과 호르무즈 해협의 비트코인 톨게이트는 어쩌면 그 거대한 질문을 향한 아주 짧고 강렬한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가장 날카로운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